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2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야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산관리 업무 규정,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거, 부동산 보험에 관한 거, 부동산 자산관리 관련 준조세에 관한 거. 그래서 요 자산관리 업무 규정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전반에 배울 수가 있고요. 7-1 부동산 보험이나 자산관리 관련 준조세는 후반 7-2 정도의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자산관리 업무 규정인데, 이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규정 및 부동산에 어떤 수입을 발생시키는 임차인들이 수입을 발생시키는 일들은 그 임차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자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또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 관리의 표준을 제시를 했고요. 이 표준 임대차 표준을 제시하는 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산 관리자에게는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또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익을 최대한 내게 할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자산 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또한 5번째, 보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피스에 관련된 부동산 패키지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자산 운용에 큰 요소로 작용하는 준조세 부분을 자산관리자가 이해하도록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자는 투자자의 회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상호 간의 비용 처리에 관한 회계 처리 규정을 협의해서 문서화를 만들어 놓고 따르게 되는 거죠. 자산관리자가 이 자산의 위탁자를 대리해가지고 각종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자산관리 업무 규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자산관리 업무 규정입니다. 자산관리자는 승인된 연간 예산 안에 있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기술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어하고는 무조건 승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연간 예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관리자가 재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연간 예산의 목적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산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각종 의사결정 및 관리상 조치의 한계점을 규정하고 위탁자의 관리 및 감독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로 한번 볼게요. 자산관리자는 물품 구매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때 위탁자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아니면 구두로라도 먼저 얘기를 하고 사후에 그러니까 서면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 이유가 있죠. 첫째, 예산 내에 수신적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각 지출 항목 중에
연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에 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임대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고, 셋째, 사업관리자에게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네 번째, 비상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생각보다 금액이 더 많이 오바됐다. 그러면은 승인을 받아야겠죠. 서면 승인. 그러니까 수선적 지출 항목 중 예산에 반영된 항목이 현금 기준으로 월마다 초과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승인을 얻어 집행을 해야 되겠죠. 둘째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모든 비예산 항목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임차인의 공간 개선 공사를 포함한 모든 자본적 지출 비용은 모두 작업 개선 전에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 공사 관련 모든 컨설팅 및 관리 용역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위탁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산관리자는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자문 등과 같은 비표준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관리자는 임차인의 유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종 어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탁자를 대리해서 위탁자의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를 하겠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요 5개의 사항에 대해서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월간 보고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서에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먼저 미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공급 관련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자와 위탁자는 물품 구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의 기준을 사전에 규정을 하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사 관련 업무 기준은 명시하는 금액별 개별 지출 항목의 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보면은 여기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개별 지출 항목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상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서면 견적 없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이제 물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원본을 발급받고 자산관리회사 사무실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회계 법인 또는 위탁자에게 송부를 해야 돼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두 번째는 개별 지출 항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자산관리자는 최소한 4개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견적 금액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며 그 업체 선정한 걸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게 돼 있죠. 자산관리자가 최저가를 제시하고 공급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3개의 서면 견적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자는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증빙을 위해서 견적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3개의 견적서를 비교해서 최저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개별 지출 항목이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입찰 요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최소한 3개의 견적서를 받아봐야 되고 이때 각 업체에서 제시하는 입찰 금액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밀봉해가지고 수령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팩스 또는 개봉 상태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자산관리자는 업체의 입찰 금액을 평가해서 최저가를 제시한 공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자는 최저가를 제시한 공급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3개의 서면 견적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자는 또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입찰 요청서, 견적서 원본, 선정 통보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지출 항목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자산관리자가 입찰 요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최소한 3개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 견적서 또 이거 비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밀봉 상태로 받아야 되고, 견적서를 개봉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관리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또한 제3의 총괄자를 뜻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관리자는 선정된 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과 근로재해보험과 같은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산관리자가 상기 서비스 공급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관리자는 그 관련 입찰 요청서 제출한 견적서 원본, 견적 요약표 및 위탁자 승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공급 관련 업무가 금액별로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자산관리자는 이골에 발주할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구매 요청서를 위탁자와 자산관리자 간에 상호 합의해서 전월의 특정한 날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골이라는 건 다음 달 발주할 물품 구매는 전월의 특정한 날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거는 이번 달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의 특정 날짜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에 필요한 물품을 발주를 한다면 4월 15일까지 구매 요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때 4월 15일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일자는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합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구매 요청서는 자산관리자의 어떤 팀장이 날인을 하고요. 관련 회계부서에 송부하여 비용이 효율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자료 보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매 요청서는 작업 관련 세부 업무 범위, 가격, 작업 일정, 공급자, 공급받는 자, 관련 정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언급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구매 요청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품 구매 서비스 공급 관련 업무 규정을 사전에 정해가지고 정결권을 자산관리사가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때 보다 전문성 있는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 역시 자산관리 업무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 공급 관련을 받을 때 이런 5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5가지 내용별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다 각자 다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지출 관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이 사전에 합의된 사항들이 충족되면 지정된 그 운영 계좌를 통해서 비용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음이나 아니면 현금을 직접 지불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인터넷 금융 아니면 모바일 금융 뭐 많죠. 그래서 은행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가게 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줬다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해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증빙 자료를 갖춰줄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금융 업무가. 예, 그래서 이 비용 지출 관리 규정은 비용 지출의 승인, 기록, 관련 기록 보관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산관리자가 작성한 구매 요청서에 대해서 위탁자의 승인이 나면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약속 또는 지정한 날짜에 구매 요청서, 서명본, 계약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이런 서류 등을 위탁자에게 제공을 하고 비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또 자산 관리자는 위탁자로부터 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이 나야만이 비용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는 대리인이잖아. 위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모든 자산은 자산 관리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또한 관련된 자료들은 자산관리회사의 회계부서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자산관리자의 회계부서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금계산서 원본에 지불 완료 표시를 하고 날인을 해줍니다. 또한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는 자산관리자의 회계부서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 또는 자산관리자 서비스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 몇 년이냐? 3년, 최소한 3년은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서 4가지를 배우는데 오늘은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서 자산 관리 업무 규정과 임대차 계약서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근데 여기 다는 안 나가고 나가는 데까지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떤 목적물의 표시, 그 목적물은 주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또 크기, 면적, 목적물의 표시는 주소와 면적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용도는 뭐냐, 용도 제한, 사용 용도, 그리고 오피스로 쓸 거냐, 주택으로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약에 상가다 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면 되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기간이 필요 없고 세입자가 원하는 또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얼마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아니면 전세면 전체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기재하고요. 뭐 월 차임을 낸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그것에 대한 기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달이 지불되는 관리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관리비에 대한 약정 규정이 또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조정에 관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계약 체결후에 연 1회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 또 관리비 역시 동일 기준이거나 관리 특성상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어느 한 해의 인상률은 계약 시 정하거나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 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조정의 항목 내용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7번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조정까지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19번까지 나와요. 19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뒷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2배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배 더 남아있다, 내용들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의 표시는 실무에서 어떻게 하나, 주소와 면적을 기재를 하는데, 계약서의 주소는 임차인과 임대인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이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는 반드시 틀리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의 경우 몇 층에 몇 호인지가 확정되지 않고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차후에라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바로 잡아서 써야 되고요. 또 면적의 경우도 전용 면적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임대인 측에 유리하므로 임대인 측에 유리하므로 임차인들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임대인 측에 유리하고 임차인들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제가 좀 더 쳤네요. 글자를 더 집어넣네요. 그래서 목적물의 표시, 주소와 면적에 대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이유로 주소와 면적에 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용도 제한을 볼게요. 용도 제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용 용도죠. 용도 지역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지구에 맞게 건축물을 짓게 되면 어떤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법과 연결된 내용들이 되겠죠, 사실은. 실무 팁에서 사용 용도는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 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취급하는 주요 제품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거는 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게 하여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용도를 임차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만든다 하는 내용이고요. 옆에 있는 상점과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가 내부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아이템만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같은 아이템이
뭐 2개, 3개 자꾸 많이 생겨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치킨집이죠. 부동산이 뭐 1층에 한 3, 4개 있었는데 뭐 더 생겨버리면 3개인가 4개 있었던 부동산들은 또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돈 벌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업종을 변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에 커피숍이 하나만 들어오게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되면 이제 같이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이런 것들은 구청의 인허가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시설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임차인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인허가 주체가 누구인지, 인허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용도 제한, 사용 용도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는 그 이유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 기간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법적으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돼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언제 또 원래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뭐 이런 법들이 있긴 했는데 개정이 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018년 10월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 위주로? 임차인 위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다. 임대인보다는 그 상권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그 생활을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쫓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계약 기간을 또 설정하는 것이 실무 팁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확대가 돼요.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3년, 5년 계약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께서 저는 계약 갱신을 계속 요구하고 10년간은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5년으로 쓰고 또 5년간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년으로 확대가 돼서 이 기간 내에는 임대인은 계속 있겠다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업무시설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기에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계약기간을 또 못 채우고 나가는 자영업자들도 요즘은 되게 많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던 임차인이 많았는데 요즘엔 반대로 계약이 2년이다 3년이다 뭐 정해놓은 상태인데 아니면 5년까지도 정해놓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랬는데도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를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상가는 완전 유령 상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착한 임대인들이 월세를 반으로 깎아준다, 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임대인의 자유예요. 임대인도 그 돈을 또 이자를 낸다거나 원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면제를 해주거나 깎아준다거나 받지 말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모두 힘들어진 게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더 일을 하라고 해도 반대로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다 날리고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쯤 되면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2개월만 차임 연체를 해도 주인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서 쫓아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영업자,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 정도가 다 없어질 때쯤 되면 알아서 짐을 빼고 상가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게 하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죠? 설상가상이 되는 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